안녕하세요. 이장훈 원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이제 GS 3기 강의 진행을 할 텐데요. 간단하게 몇 마디 하고 바로 수업 진도로 나가겠습니다. 일단 강의 평가서 한번 펴보시면요. 강의 평가서가 아니라 강의 계획서죠. 강의 계획서 펴보시면 제가 좀 차별화된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 GS 3기 커리는요, 노동법 같은 경우에 9시 30분에 시험을 보시고, 75분 시험 보고, 쉬는 시간 20분 갖고, 다시 75분 시험 보시고, 그러면 우리가 1시까지 몇 분이 남냐면 40분이 남아요. 그럼 보통 이제 한 10분 정도 쉬는 시간 갖고, 나머지 30분을 이제 쪽지 시험 같은 거 보는 시간으로 보통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근데 그렇게 봤더니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해요. 그냥 밥 시간이 그냥 90분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진도를 GS 3기 때는 거의 못 나가요. 그냥 강평하고 주요 논점 몇 개 정도 던져주고 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인 진도는 GS 3기 때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차라리 시험을 우리가 9시부터 30분 일찍 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노는 시간 30분을 그냥 합쳐가지고 강의 시간을 내 타임으로 끊는 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도움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좀 여러분들도 힘들지만 저도 사실 2시에 출근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호흡을 하기 위해서 12시에 출근하니까 우리 같이 좀 고생스럽더라도 GS 3기 열심히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강의 진행은요, 우리가 원래 모의고사 커리는 모의고사 강평만 듣고 가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강평을 먼저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6문제이기 때문에 강평을 우리가 25점짜리 하나를 제대로 하려면 보통 한 20분 걸려요. 그러면 우리가 강평 2시간 하면 나머지 1시간이잖아요. 그 1시간 동안 최신 판례 내용하고 끝나요. 근데 GS 2기 때도 중요한 논점들이 대단히 많거든요. 자,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커리에서 강의를 할 때는 강평을 먼저 하고, 그리고 추가 1시간 동안 남는 거 조금 하고 끝나는데, 저 경우에는 그냥 진도별로, 논점별로 우리가 GS 2기하고 GS 3기 때 봤던 시험 문제, 그리고 기출 시험 문제, 이것들을 논점별 순서대로 그냥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는 게 여러분한테 실제로 도움이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거는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그동안에 제가 여러분들을 푸시를 했는데, 이번에는 제 부탁입니다. 모의고사 커리에서 점수가 안 나온다 하더라도요, 좌절하지 마시고, 그냥 예시 답안 위주로 해서 다시 한번 꼭 재정리를 해주세요. 재정리만 해주셔도 여러분들 점수가 5점 이상씩 오를 수가 있어요. 재정리는 꼭 해주시기 바라요. 자,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요. 자,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 시험 보시면서 살짝 당황했을 수가 있어요. 왜? 진도 범위 밖에서 시험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근데 진도 범위 밖에서 시험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그 범위를 줄여버리면은, 범위를 정해놓으면 실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없는 문제들도 우리가 그 범위에서 내려면 어쩔 수 없이 내야 되거든요. 근데 고민을 하다가 그러긴 싫더라고요. 네, 그러긴 싫고, 또 2회차 때 좀 그래도 언급할 논점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금에 관련돼서 임금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가 임금성 판단이거든요. 근데 그쪽 부분에 대해서 성과와 관련돼가지고 오해하시는 분이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오늘 조금 여러분들이 부릇하죠. 시험 범위 바뀌니까. 시험 문제를 좀 냈고요. 차후에도 혹시라도 진도 범위 밖에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당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 연기 일기 이게 다 들어지잖아요. 내공 되시니까 충분히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혹시라도 3기 때 수업을 별도로 이렇게 들으시는 분들은 답안 작성법은 제가 따라 안 하겠습니다. 답안 작성법은 제가 2기 때 시간을 많이 할애해서 수업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오늘 나눠드린 자료 중에서 답안 작성 샘플 자료 있잖아요. 이 양식대로 좀 해주세요. 지금 2기 과정에서도 목차라던가 띄어쓰기를 아직까지 교정이 안 되신 분이 있는데요. 그 목차 나는 거, 우리가 맨 첫 번째 칸에 대목차하고 중목차 쓰시고요. 그 다음에 본문 칸에 우리가 소목차하고 본문 내용을 쓰세요. 그리고 단락 부분은 반드시 목차별로 이렇게 띄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전환됐을 때, 그래서 단락의 어떤 주제가 바뀌었을 때 그때 한 줄을 좀 띄시고요. 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내용이 너무 장황해요. 우리가 22줄이거든, 한 페이지가. 한 페이지가 22줄이면 보통 한 5줄에서 7줄 정도 됐을 때 한 줄 띄는 게 가시적으로 좀 좋습니다. 눈으로 읽을 때. 그래서 막 15줄 되는데 그걸 한 줄로 다 쓴다. 이런 것들은 가독성이 있어가지고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5줄에서 7줄 되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하시는 게 좋아요. 보통 한 7줄 정도. 자, 그렇게 해서 답안 작성법은 제가 별도로 언급을 안 드리고요. 혹시라도 뭐 온라인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서 답안 작성법이 문제가 좀 된다, 그러시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별도로 전화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연락처는 010-4123-5637이니까요. 예, 이장훈. 추가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뭐 개인적으로 핸드폰으로 카톡을 보내시던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시간을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 곧바로 바로 진검승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책을 4개를 다 피세요. 우리가 기본서 유해책 피시고 판례 책 피시고 오늘 나눠드린 그 추가 문제 그리고 오늘 강평자료 다 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이 교탁이 좁으니까 좀 자리가 어수선합니다. 자, 우리가 맨 처음에 나온 논점이 법원성 여부죠. 법원성에선 여러분들 뭐 하나 체크한다? 노동관행의 법원성. 그래서 노동관행이 무엇인지 개념, 그리고 이 노동관행이 법원성이 인정되려면 그 성립 요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런 노동관행성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노동관행을 배제하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흐름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해체 4페이지 보시면요, 노동관행 개념 보겠습니다.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성물화되지 아니한 채 노사관계 현장에서 근로조건, 직장 규율 등에 관한 장기간 계속 반복된 처리 방법. 자, 계속 반복된 처리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법원성 인정 여부가 문제되는데요, 판례 문장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그냥 자의적으로 하지 마세요. 제일 좋은 방법은 뭐죠? 판례 그대로 찍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판례상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노동관행이 법원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러지 않았죠. 우리가 법원성 인정되는 것은 자치규범입니다. 그래서 단체별 취업규칙 그리고 근로계약은 법원성 인정되기 때문에 판례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노동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문장을 좀 바꿨었죠. 그리고 두 문자는 규사사제입니다. 자, 그래서 규범적 사실로서 승인되거나 사실상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그 다음 빼먹으면 안 되죠. 규범의식에 의해서 지지돼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노동관행이 근로계약 일부로서 인정이 돼요. 자, 근로계약 일부로서 인정이 되는데 이 근로계약을 의무적으로 바꿀 수 있어요? 못 바꾸죠. 그러니까 어떻게? 개별 근로자로 동의를 받거나, 또는 이러한 노동 관행이라는 것은 개별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게 아니라 해당 소속 근로자에게 다 적용되죠. 다 적용되는 거 떠오르는 거 뭐 있죠? 취업규칙. 따라서 이러한 노동 관행을 배제하려면 최소한 취업규칙 분립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나머지는 넘어가시고요. 이제 오늘 시험 문제죠. 유리조건 우선 원칙인데요. 제가 사실 이 문제를요, 어제 새벽까지 붙잡고 있었어요. 왜? 제가 교수가 아니니까. 그래서 제가 이 노동 관행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정보방을 동원을 해서 여러분들 그 잘 알고 계시는 이제 그 론우의 교수님, 이름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 수업 듣는 이제 박사과정 있는 분하고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 판례에 대해서 학계는 긍정하는 입장도 있지만 대부분 좀 많이 부정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해요. 근데 제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니고 간접 들은 거기 때문에 어쨌든 학계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문제를 사례 문제로 낸다.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은데, 자, 우리가 과거에 무단결근 사유 그 판례 있죠? 그거는 좀 옛날 판례잖아요. 그걸 내기는 좀 그렇고, 최신 판례를 내자니, 판례대로 문제를 풀자니 좀 비판점이 좀 많고, 단문으로 내자니 좀 그렇고, 그래서 어제 새벽까지 고민을 하다가 그냥 어쨌든 그냥 수업 시간에 다 건드린다는 전자에서 최신 판례를 냈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쓸 것인가, 그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자, 유리조건 우선 원칙. 그래서 오늘 시험 문제 그 7페이지 보겠습니다. 최신 판례 내용이죠. 아, 죄송. 이게 저가 좀 헷갈리네, 저도. 자, 일단 판례, 잠깐만. 판례를 볼게요. 판례 1페이지. 판례 1페이지. 다 찾으셨죠? 제일택시회사 사건입니다. 자, 이 제일택시회사 사건 키워드만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전제가 뭐였죠? 일단 이 회사에서 무단결근자들이 대단히 많죠. 택시회사입니다. 택시회사 기사들이 무단결근이 많다 보니까 우리가 회사 수입이 줄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노사 간에 우리 회사가 지금 운영이 어려운데 이 원인 중에 하나가 무단결근자가 많다. 여기에 합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체박과 취업규 측에는 그동안 그 면직 사유로서 무단결근 7일일 때 우리가 면직 사유로 두었는데 일단 단체 협약을 5일로 바꿉니다. 근데 취업규 측은 안 바꿨죠. 자, 아마 모르고 안 바꿨을 거예요. 바빠서.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조합원이 무단결근 5일을 합니다. 5일을 하니까 이제 회사가 변경된 단체 협약에 의해서 이제 그 무단결근 5일 무단결근을 한 조합원에 대해서 면직 처분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뭐라고 하느냐. 야, 취업규칙은 7일이잖아. 그러니까 나는 면직 사유가 아니야. 왜? 취업규칙이 보다 유리하니까 유리한 취업규칙을 나한테 적용해줘. 이렇게 요청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 대법원은 어떻게 했다? 일단 결론? 아니다. 이거는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판례 입장에서 일단 여기서 논점 3가지를 한번 뽑아볼게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죠? 지금 사유에서는 제가 말을 간단히 넘어갔는데 해당 근로자가 조합원이 일단 전제로서 우리가 그 연차 휴가를 만일에 신청을 했다고 해봐요. 연차 휴가. 저 5일 쉴게요. 연차 휴가로 좀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그냥 쉬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연차 휴가 신청이 정당하다라면 결근 처리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결근 처리할 수가 없죠. 그럼 첫 번째 여러분들이 여기서 체크할 점은 이런 연차 휴가를 만일에 사용한다고 신청했을 때 사용자가 여기에서 무조건 인정할 의무가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죠. 우리 뭐가 있죠? 시기 변경권이 있죠. 그래서 정당하지 않은 연차휴가 사용은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하다. 이게 먼저 전제가 됩니다. 자, 두 번째는 뭐가 있죠? 해당 근로자에게 단체협약이 적용될 것인가 또는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인가, 이걸 먼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규칙이 2개가 있잖아, 규정이. 그러면 일단 이 조합원은, 이 근로자는 조합원이죠. 조합원이니까 당연히 단체협약이 적용이 되고요. 또 동시에 해당 사업자는 근로자니까 취업규칙도 적용된다. 그래서 무단결근 사유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되는 규정이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있다. 만일에 해당 근로자가 조합원이 아니라 비조합원입니다. 또는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지 않는 상위직 근로자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만일에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그럼 여러분들이 해당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은 당연히 적용되겠죠. 단체협약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을까를 먼저 판단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에 이 사람이 비조합원이다. 그럼 어떻게 하죠? 비조합원이다? 비조합원은 그렇죠. 노조법 35조 일반적 구속력 확장을 먼저 검토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된다면 비조합원이라 하더라도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만일에 조합원 자격을 제한된 자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조합원 자격은 인정되지만 해당 단체협약 규정이 조합원 자격을 제한하고 있다면 이는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 배제로서 인정이 되고 있죠. 따라서 단체협약이 적용돼야 안 돼요. 단체협약이 적용이 안 돼요. 이해가 되셨죠? 이런 점들도 시험 문제 어렵게 나오면 부가적 쟁점을 뽑을 수가 있어요. 그걸 기억을 하시고, 자, 어쨌든 그래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이 둘 다 적용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유리한 취업규칙을 적용하는 게 맞죠. 근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유리조건 우선 원칙은 교수님들은 노동법 특유 법원칙 하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할 때는 뭐라고 했었죠? 상위법 우선 원칙을 뭐라고 했다? 무조건 상위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상위법에 반하는 하위법의 효력을 부인하는 법원칙이다. 이렇게 제가 이해를 하시라겠죠. 답안지 그렇게 쓰시면 안 되고 이해만.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그 상위법대로 간다면 헌법,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그리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헌법은 어떻게 개정하죠? 국회의원 3분의 2 동의를 받아야 돼요. 법률은요, 국회의원 과반수. 그리고 시행령은요, 대통령. 그리고 시행규칙은 각부 장관입니다. 위로 갈수록 제정 절차라든가 개정 절차가 엄격하죠. 자, 자치규범 가겠습니다. 단체협약. 노사 쌍방이 서면으로 합의를 해야 돼요. 요식행위입니다. 취업규칙은 분립변경을 전제로 했을 때 근로자 측은 집단적 의사일정 범위와 동의해요. 노조가 없어도 된다는 거죠. 근데 단체협약은 반드시 노조가 있어야 돼요. 자, 근로계약은 개별 근로자를 동의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상위법으로 갈수록 그 개정 절차가 엄격하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하위법이 있는데 이 하위법보다 나중에 뒤에 시간적으로 후순 위에 상위법을 유리하게 변경합니다. 당연히 상위법 적용되죠. 불리하게 변경해요. 뭐 적용돼야 돼요? 상위법이 적용되는 게 맞아요. 상위법이. 자, 그리고 반대로 상위법이 있는데 이거보다 하위법이 불리하게 제정이 됐거나 개정이 됐어요. 그러면 뭐가 적용되죠? 법 규정에 의해서 당연히 상위법. 우리가 금기법 96조, 97조, 그리고 노조법 33조 규정이 있잖아요. 또 우리가 노조법 3조, 15조도 있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상위법보다 유리하게 만일에 취업규칙이 변경됐을 때, 근로계획이 변경됐을 때, 그때는 뭐 적용된다? 유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획이 적용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게 유리조건, 우선의 원칙, 긍정설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판례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판례는 뭐죠? 우리 지금 여기서 했던 거. 자, 여기서는 이제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죠? 자, 우리가 단체별 불리하게 변경했어요. 근데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단체법과 취업규칙이 같이 적용되다가 단체별 변경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이 적용된대. 그러면 단체별 변경 왜 했어요? 아무런 변경할 실익이 없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죠? 판례가? 비록 그러니까 취업규칙 단체법을 불리하게 변경했다 하더라도 유리한 취업규칙 적용을 배제하고 불리하게 개정된 단체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 대해서 노사 간의 의사 합치가 있는 것으로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판례는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유해 책으로 보셔도 되고요. 뭐 판례 그 책으로 보셔도 되고, 그 판례 2페이지로 볼까요? 종전의 취업규칙과 변경된 단체법 효력 관계인데요. 단체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법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법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법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그 개정된 내용 단체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 합의가 포함된다고 봄이 당사자 의사에 합치한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나머지 넘어가시고요. 자, 4페이지 판례 보겠습니다. 자, 3페이지 판례는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정년 관련 인사규정 개정 효력인데요. 자, 이 내용도 사실관계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은 일단 과거 우리가 지금 현재는 정년이 법에 의해서 특별법에 의해서 60세죠. 근데 그전에는 60세가 아니었어요. 자, 그래서 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서 정년을 60세로 연장을 시켜주는 거죠. 보장을 해주되 정년을 보장을 해주고 있어요. 단체별 변경을 해가지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근로자 입장에서 정년이 늘어나네요. 그럼 유리하게 단체법이 변경돼서 변경 안 됐어요. 변경된 거죠. 유리하게 변경된 단체법에 근거해서 취업규칙도 다시 정년을 연장을 합니다. 자, 그럼 근로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거니까 당연히 효력을 인정하는 게 맞겠죠. 근데 결론은 효력을 부정했다는 거죠. 왜 그랬죠? 이 공단의 경우에는 특별법 적용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그 특별법 내용에 뭐가 있냐면 공단은 우리가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정부 세금이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정이라던가 회계에 관한 사항은 무엇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 이사회 승인을 받는 절차를 반드시 법에 의해서 거쳐야 돼요. 근데 해당 사실관계에서는 이사회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즉 노사 간에 합의해가지고 근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했다 하더라도 그 상위법에 적용하고 있는 법 절차를 위반했기 때문에 이거는 뭐다? 상위법에 반하는 단체 협약이어서 또는 취업규칙 개정이어서 효력이 인정된다 안 된다?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유리하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6페이지 판례인데 그 6페이지 판례를 제가 이제 오늘 모의고사로 출제를 했죠. 자, 강평자료를 봅니다. 7페이지. A 주식회사와 1급, 즉 1급 근로자인 갑은 2014년 3월경 기본연봉을 7천만 원 정도, 그냥 숫자 그냥 제가 의무적으로 바꿔서 읽을게요. 한 7천여만 원으로 정한 연봉계약서를 체결하였다. 위 기본연봉을 월로 환산하면 월 기본급은 뭐 한 600여만 원이 된다. 자, 한편 A 회사는 2014년 6월 25일 A 회사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인 임금피크제 운용세칙을 제정 공고하였다. 이 취업규칙은 연봉계약이 정해지는 기본연봉에 복리후생비를 더한 총연봉을 임금피크 기준연봉으로 정하고 정년이 2년 미만 남아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피크 기준연봉은 60%,
정년이 1년 미만 남아있는 근로자에게는 임금 피크 기준 연봉의 40%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 A회사는 2014년 9월 23일 임금 피크제 적용에 따른 임금 내용을 통지하자 갑은 A회사의 임금 피크제 적용에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자, 그러나 A회사는 갑에게 취업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임금을 지급하였다. A회사의 갑에 대한 임금 지급은 정당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거를 50점짜리 문제로 바꾸려고 했는데요. 50점짜리 문제로 바꾸려고 했다가 판례를 제가 자의적으로 막 변경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그냥 25점짜리 했습니다. 자, 50점짜리 문제를 바꾸면 어떤 걸 논점으로 잡을 수 있을까요? 어떤 거? 취업규칙 분립 변경이죠. 취업규칙 분립 변경. 왜 취업규칙 분립 변경이 논점이 될 수 있을까요? 단어 하나를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직관하고 보겠습니다. 단어. 여기 사실관계는 없어요. 근데 단어 하나를 보면 여러분들 유추할 수가 있어요. 지금 여기 갑이 자기에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정되지 않는다고 하죠. 왜 그랬을까요? 오늘 시험 문제에도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 몇 급 근로자죠? 1급. 그러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실무적으로 회사에서 제일 높은 직급이 몇 급이죠? 1급. 간부잖아요. 회사 간부급이 1급이면 관리직. 근데 관리직이 노조 활동하는 거 회사에서 좋아해요? 안 하겠죠. 그러면 제가 사실관계를 뭐 조금 유출해보면은 이 가부 경우에는 지금 조합원 자격이 아마 없는 자일 거예요. 없는 자인데 지금 노사 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지금 내가 지금 3월 달에 연봉 계약서를 체결했는데 6월 달에 임금 패키지를 도입을 해버리니 내 연봉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내 의사가 전혀 반영이 안 된 단체가 왜 내 임금을 깎냐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거 어떻게 50점짜리 충분히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판례는 25점짜리 논점으로서 우리가 오늘 시험 문제 낸 거 있죠? 취업규칙 분립 변경. 그 문제를 여기에 접목시킬 수가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연봉계약서를 체결했는데 그 이후에 이 연봉계약서는 근로계약서죠. 근로계약서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될 것인가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던 바에 의한다면 취업규칙 적용돼야 안 돼요? 적용이 되는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학계에서 이 판례를 많은 비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는 일단 논리보다는 결론을 짓고 근거를 잡은 판례입니다. 그래서 차후에 뭐 이제 판례 어떤 평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 현재로서는 나와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일단은 비판적 시각으로 갔대 해당 판례가 그대로 나오면 그냥 제 예시 답안대로 써주세요. 그리고 만일에 단문으로 나온다면 어떻게? 판례 3개를 그냥 다 적시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흐름별로. 최근에 이러이러한 판례가 나온 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논점을 보겠습니다. 자, A회사는 갑과 이미 연봉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반수 노동조합인 비노동조합 등의 동의를 받아 제정된 임금 피크제 운용 세칙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바. 자, 여러분들 문제를 잘 봐야 돼요. 논점 잡으실 때요. 우리가 갑이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인지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인지 객관적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인지 그 입장 논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문제를 쭉 읽고요. 그동안에 공부했던 어떤 논점을 그냥 암기화시켜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바인데 근로자가 주장하는 바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시험 봤던 문제 중에 뭐 이런 게 있어요. 인정되는 경우 부당노동에 해당되는 문제된다. 그리고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뭐 부당노동에 해당되는지 문제된다. 자, 말은 똑같은 것 같죠? 달라요. 주장자에 따라 달라요. 무엇이 있으면 뭐가 성립된다. 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성립된다.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요. 주체에 따라서 표현법이 틀려요. 이런 내용들도 답안 있을 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일단 사실관계 키워드 언급을 하시고요. 있는 바 슬래시.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문제 쓰는 게 아니랬죠. 문제 되는 걸 쓰는 겁니다. 지금 여기 문제 되는 거는 판례에 나와 있는 판시 사항을 제가 그냥 그대로 인용해서 쓴 거예요. 불리한 대우로 변경된 취업규칙 기준에 따라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되는지 여부와 자, 또
이때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하여 적용되는지 문제가 된다. 이거는 판시상 내용을 제가 끌고 온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법리죠. 로마자 2 보시면요. 근로계약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 효력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논점으로 우리 조건 우선 원칙에 관련돼서 제가 요약책에 있는 내용을 좀 압축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문제점 보시면요. 사회법 우선 원칙의 예외로서 사회법보다 하위법이 근로자에 유리하면 하위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으로서요. 노동법 특유 법원칙이다. 자, 문제점은 우리가 노조법 사임상조 제1항은 위반의 개념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위반의 개념을 단체발상의 기준보다 미치지 못하는 하위 의무로 볼 것이냐 아니면 다른 기준으로 볼 거냐에 따라서 유리 우선 조건 원칙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8페이지 견해 대립을 보시면은 하위법 기준으로 하면 유리 조건 우선 원칙 긍정설 부정설, 상위법 기준으로 가면 단체박 양변 정의설, 편변 정의설입니다. 자, 일단 양변 정의설 입장을 보시면요. 근거를 먼저 보시면 자, 노동조합 가입에 의해서 근로자 스스로 계약자를 일정 범위에서 제한하고 있다라는 점 하나. 자, 그리고 여기에는 제가 분량 때문에 뺐는데 또 하나가 있었죠. 독일법상 우리가 그 유리조건 우선 원칙이 적용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다 없다. 명문의 규정이 없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유리한 조건 우선 원칙을 인정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개별 교섭을 허용하게 되어 노동조합의 지지 기반과 통제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자, 세 번째, 사임자가 불성실한 교섭이나 지배계획 등으로 부당노동행위가 우려될 가능성이 있다. 자, 이러한 점들을 기준으로 봐서 위반의 개념을 뭐로 보고 있죠? 위반의 개념을 다른 경우로 본다는 거죠. 그래서 단체화 기준을 정형적, 표준적 기준으로 봐서 위반의 의미를 다른 경우로 해석하여 취업규칙 내용이 단체법에 불리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리한 경우에도 단체법 규범 조력이 우선 적용된다는 입장이고요. 자, 유리조건 적용 긍정설, 즉 단체법 편면 적용설입니다. 자, 첫 번째 근거를 보시면은 단체박은 근로조건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근로조건은 최저 기준을 정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자, 두 번째는 단체박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개별적으로 약정할 수 있는 계약자를 우리가 배제시키는 것, 봉쇄한다는 것은 사적 자체 원리에 반한다는 점. 자, 세 번째, 노동자의 입지가 약화되고 사용자의 부당 노동 행위가 조장될 수 있는 현실적 가능성은 그리 많지 않다는 점. 그리고 불리한 때문에 제가 빼긴 했지만 네 번째가 있죠. 우리가 단체박 누구랑 체결 하죠? 노사가 합의하는 거죠. 자, 취업규칙 변경할 때 어떻게 하는 거죠? 취업규칙이 불리하지 않으면 노조 측의 의견을 들으면 되고, 불리한 경우에는 노조 측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앞에서 노사 간에 합의를 했는데, 유리하게 변경하는 거니까 이 경우에는 그냥 의견만 들으면 되는 거죠. 의견만. 그럼 단체박 변경할 때 노조 대표자가 동의를 해줬어. 취업규칙 변경할 때 노조 대표자 의견을 들었어. 자, 절차부에 참여한 자는 동일하게 노조 대표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자 효력을 부정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그 근거도 있죠. 네, 이건 불리한 때문에 제가 뺐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점 등을 기준으로 봤을 때 단체박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것으로서 그 위반의 개념을 하회, 즉 미치지 못하는 경우로 해석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근로계획이나 단체박이 취업규칙이 단체박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단체박 규범적 효력은 미치지 않고 근로계약 등이 우선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자, 판례. 이거는 아까 그 제일택시회사 판례니까 이거는 여러분들 암기를 다 하세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 사실관계는 제일택시회사 사실관계가 아니라 지금 문경 레저타운 사실관계죠. 그럼 해당 판례를 직접 적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직접 적용이 안 되죠. 그럴 때 간접 적용을 합니다. 간접 화법. 나머지는 다 그냥 돌직구 직접 화법을 쓰세요. 자, 그래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연결되는 어떤 판례를 쓸 때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법원은 주체를 쓰는 거예요. 대법원은 취업측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단체박에 대해서 단체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단체박과 동일한 내용의 취업규칙이 그대로 적용된다면 단체박 개정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개정된 단체박에는 당연히 취업규칙상의 유리한 조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개정된 단체박이 우선적으로 적용된다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것이라고 보니 당사자 의사에 합치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이게 간접 화법입니다. 됐죠? 자, 검토 보시면요.
줄침 부분만 정도만 쓰시면 될 것 같아요. 단체배기는 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를 위한 것이므로 현실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희박한 부당 노동행위의 추상적 위험성 때문에 단체보다 유리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의 적용을 부인하는 것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한 이 정도.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해당 판례와 관련된 내용이죠. 문경 레저타운 사건에 나온 판례인데요. 자, 목차를 암기를 해주세요. 그냥 통으로. 근로계약보다 불리하게 병행된 취업규칙 위력입니다. 자,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는 어떻게 되죠?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은 근로계약 변경보다 절차가 엄격하죠. 엄격하게 이루어진 절차에 따라서 변경됐다면 이건 효력을 인정한 게 맞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해당 판례 법리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이제 어떻게 하는 거죠? 취업규칙 분리 변경은 별도로 하고 다시 개별 근로자, 전체 근로자도 개별적 동의를 다시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엄격한 게 좋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사업 운영 못해요. 또 해당 규정에 하면 우리가 근기법 94조 단서 규정의 법적 성격을 뭐라고 왔죠? 강행 규정으로 왔죠. 근데 이 강행 규정을 판례에 의해서 강행 규정 효력을 배제시켜버리는 문제점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학계에서 대단히 많은 비판을 합니다. 우리가 94조 단서의 법적 성격을 강행 규정이라 봐요. 이 규정은 무조건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지켰더니 그 효력이 없어. 왜? 원인은 개별 근로자 다시 동의를 안 받았다고 해서. 그러면 판례 규정에 의해서 우리가 강행 규정의 법적 어떤 규모성을 부정을 해버리는 그 효과가 나오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해당 판례는 이거를 인정하고 있죠. 인정하는 근거가 뭐죠? 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 대등결정 원칙. 이걸 가지고서 우리가 인정을 하고 있다. 자, 그래서 9페이지 내용을 보시면요. 취업규칙 규범적 효력.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일단 97조에서 나오는 거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관해서는 무효한다. 자, 이 경우 무효로 된 부분은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가로치고 근기법 제97조. 자, 입법 취지입니다. 97조는 개별적 노사 간의 합의라는 형식을 빌려 근로자로 하여금 취업규칙이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을 막아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결정이다. 자, 따라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개별 근로계약 부분은 유효하고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자, 이 말 틀려요, 맞아요? 이 말은 맞죠. 근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이 규정되어 있고 취업규칙보다 차후에 유리한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근로계약 효력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자, 취업규칙이 있는데 취업규칙보다 불리하게 근로계약을 체결하면 이거는 근기법 97조에 반해서 효력이 없다는 내용이고요. 아셨죠? 순서가 취업규칙이 있고 그 다음에 근로계약이 유리한지 불리한지 이렇게 나가는 경우입니다. 케이스. 자, 그런데 갑자기 논지가 바뀌죠. 2번 취업규칙 분리변경과 근로조건 자유결정 원칙인데요. 그 첩보에 따라 또 판례 문제이긴 한데 제가 분량 때문에 이거는 그냥 뺐습니다. 분량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94조 내용보다는 우리가 근기법 4조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근로조건은 근로자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가로치고 근기법 제4조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취지를 보시면요. 근로조건은 근로관계 당사자 사이에서 자유로운 합의에 따라 정해져야 하는 사항을 분명히 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자, 따라서 근기법 94조에서 정하는 집단적 동의는 취업규칙의 유효한 변경을 위한 요건에 불과하므로 요건에 불과하대요. 그래서 취업규칙이 집단적 동의를 받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근기법 4조가 정하는 근로조건 자유결정 원칙은 여전히 지켜져야 된대요. 이 말은 뭐죠? 취업규칙 분리변경했어요. 근로자 측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서 그래 놓고 나서 다시 뭘 하라? 개별 근로자들을 다시 동의를 받아야지만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거를 또 긍정하시는, 그러니까 무조건 좀 표현이 조금 이거 위험한데 어쨌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요건이 강화돼서 좋은 거죠. 그래서 근로자를 위해서 이거 타당한 판례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나와서 시험 문제 낼 수도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류적 입장 그리고 또 판례 입장에 입각해서 답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걸 둘 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죠. 기존의 유리한 근로계약과 불리하게 변경된 취약규칙 간의 관계입니다. 자, 따라서 결론, 근로자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변경된 취약규칙은 집단적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그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기존의 개별 근로계약 부분에 우선한 효력을 갖는다고 할 수가 없다. 이 경우에도 근로계약 내용은 유의하게 존속하며 변경된 취약규칙 기준에 의하여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으며 근로자들의 개별적 동의가 없는 한 취약규칙보다 유리한 근로계약 내용이 우선해서 적용된다. 자, 이거 암기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항 검토입니다. 자, A회사 취약규칙은 임금 피크제의 적용 대상이 된 근로자인 갑에 대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액을 약 60% 내지 40%를 삭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여기까지 사실관계죠. 이제 법적 판단입니다. 연봉에 관하여 근로계약이 취업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하고 있다. 사실관계 앞으로 써주고 그리고 우리가 법리를 적용해서 법적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 8회차에서 문제를 하실 때 법리만 다시 한번 사항 검토해서 법리만 쓰시고요. 법적 판단을 안 해요. 뭔마다면 뭔것이고 뭔마다면 뭔것이다. 그냥 이렇게. 근데 사실관계를 읽어보시면 사실관계에서 정확히 전제를 줬어요. 근데 법적 평가를 안 하고 그냥 법리를 다시 한번 그렇게 쓰시고 그냥 끝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시면 안 돼요. 사안의 검토는 반드시 법적 평가를 해줘야 돼요. 누가 옳다 그르다 내용을 마무리를 해주셔야 돼요. 마무리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따라서 갑이 취약규칙 기준에 따라서 근로계약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으므로 연봉계약에 관하여 취약규칙보다 유리한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이 우선해서 적용된다. 자, 결국 위 취약규칙에 대하여 과반수 노동조합인 비노동자의 동의를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존속하고 취약규칙에 의하여 근로계약에서 정한 연봉계약을 A회사는 삭감할 수 없다. 결론입니다. 연봉계약서상 임금 기준이 임금 피크제 운영 색치상의 임금 기준보다 유리하고 A회사는 불리하게 변경된 취약규칙에 대해 갑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갑에게는 취약규칙이 아닌 연봉계약이 우선 적용된다. 그래서 여기서 논점은 두 가지예요. 구체적으로.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취약규칙보다 근로계약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취약규칙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가. 또 하나는 여기서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취약규칙이 적용될 것인가. 이런 둘로 우리가 단계적으로 검토해 주세요. 자, 결론 A회사의 임금 지급은 그래서 정당하지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요. 자, 그러면 법원은 끝났습니다. 자, 우리가 노동기본권 파트에서는요, 근로권리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어떤 그 근로주체성,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판례는 여러분들이 그 줄침부 위주로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권리는 누구한테 적용된다? 요약책으로 10페이지예요. 자, 근로권리는 국민, 외국인은 국민이 아니니까 원칙적으로 근로권리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자, 다만 우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외국인의 근로권리를 인정을 안 하면 우리나라 사람들도 외국 나가서 근로권리 인정 안 되겠죠. 그러면 나가서 취업활동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는 거죠. 그럼 나가서 돈만 쓰고 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외국 나가서 굶어 죽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그럼 어떻게? 상호주의에서 일정 범위에서 인정할 실익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인정하기 위해서 판례 법리를 만든 겁니다. 자, 그래서 근로권리를 둘로 나누죠.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 일할 환경에 권리.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법적 성격이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고, 그렇죠. 그리고, 맞죠. 그리고, 말을 잘못했네요. 거꾸로 했네요.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는 사회권적 성격을 띠고 있고요.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가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 되겠죠. 자, 자유권은 국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예요. 인간의 권리죠. 따라서 일할 환경의 권리는 인간인 외국인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밑에서 네 번째 줄, 일할 환경의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성격도 가지고 있으므로 건강한 작업 환경, 그리고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이게 중요하죠. 임금도 지급해야 됩니다.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자, 여기서 외국인 근로자라 하여 이 부분까지 기본권 주체성을 부정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근로상보는 일단 넘어가시고요. 자, 그래서 요약책 32페이지 노동법상 권리 의무 주체에서 근로자부터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근로자는요, 우리가 재작년, 그래서 27회 때 기출된 논점입니다. 그래서 추가 문제 한번 볼게요. 추가 문제. 자, 추가 문제 1페이지 보시면은 기출된 논점인데요. 그래서 이 문제로 근격파산 근로자성은 대체를 하도록 할게요. 자, 일단 법리를 먼저 볼까요? 법리를 보시면은, 의 보시면은, 여러분들 법조문은 기본적으로 쓰셔야 되죠. 그래서 법조문은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입니다. 근로자란 직업 종류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의미하고요. 자, 우리가 단문으로 나올 때는 이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개념을 분설해야 되지만 우리가 사례 문제에서는 굳이 분설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법조문만 쓰면 조금 없어 보이니까 키워드 몇 가지 정도만 부연 설명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근기법상 근로자라면 직종 불문하고 고유 형태 불문하죠. 자, 다만 우리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실업 상태에 있거나 또는 구직중인 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해당하지 않는다. 한 이 정도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가 중요하죠. 근로자성 판단 기준인데 이건 판례 다 스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재작년에 나왔으니까 지금 현재 부담스러우면 뭐 스캔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혹시 모르니까 그래도 두 문자 정도는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기본 원칙 제가 형고도 실사형 종분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계약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지 여기에 따라 판단하고요. 자, 종속관계 판단 기준은 제가 두 문자로 종사보관기를 먼저 시작을 했죠. 그래서 종속노동성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복무규정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사용자가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여부. 자, 이거 만일에 어려우면 암기할 필요 없겠죠. 이해만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회사 나갈 때 어떻게 하죠? 어디로 몇 시까지 나올지 회사가 정하죠. 근무 시간과 근무 장소 사용자가 정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복무 규정도 정하고 있죠. 자, 그리고 사용자가 일하다 보면은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잖아요.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2번 보시면요. 2번이 중요하죠. 독립사업자성.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래도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독립사업자성 보시면요.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독자 사이 이손 유한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비품, 원자재나 작업 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여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여부. 이게 첫 번째 징표. 자, 두 번째는 우리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을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여부.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사업자성이 인정된다라면 근로자가 아니죠. 근로자가 인정되려면 이러한 독립사업자성이 부정이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 보존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사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그리고 근로소득의 원천 진수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그래서 제가 두 문자로 대기소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근로제공 관계의 개수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해서 제가 두 문자로 이거는 정개라 했고. 자, 그리고 5번. 사회보장 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지 등 경제적, 사회적 여러 조건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되는 데서 기타 요소에서 제가 두 문자 장치라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자, 부차적 요소는요. 제가 두 문자로 기소장이라 했었죠. 그래서 첫 번째, 기본급이나 고부담급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 근로소득 원천 징수 여부, 사회보장 제도에 관해서 근로자로서 인정받고 있는지 여부 등. 이게 가장 기본적인 부차적 요소 세 가지 징표, 기소장입니다. 자, 이런 기소장은요,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징표들이죠. 그래서 이러한 점들이 없다,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곧바로 근로성을 함부로 부정해선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최신 판례에는 또 어떤 내용들이 부차적 요소로 징표되고, 부차적 요소로, 인정되고 있죠? 자, 취약규칙 적용 여부. 자, 그리고 비품 등 소유 여부. 자,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최신 판례에 따를 때는 부착 요소로 인정되고 있는 경향이 있다. 자, 그래서 3페이지 판례 검토를 보시면요. 자, 첫 번째, 과거에서는 우리가 지휘 감독을 구체적 지휘 감독이었는데요. 이게 판례가 변경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산 학원 사건에서 이거를 판례가 변경돼서 상당한 지휘 감독으로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판단 징표들을 과거에는 다 병렬적으로 봤어요. 그래서 이런 병렬적인 요소들이 뭐 일부 없다 하더라도 곧바로 근로성을 부정해서 안 된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지금 판례가 뭘 인정하고 있죠?
사회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를 이용해서 임으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 등을 부차적 징표로 구분을 하고 있다. 이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관계 한번 볼게요. 1페이지. A회사는 가방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과 거래 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 내에서 A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자, 80개에 달하는 각 매장에는 A회사 체결한 판매 용역 계약이네요. 판매 용역 계약은 근로계약이 아니에요. 근로계약이 아니죠. 이거 체크. 자, 여기에 따라 A회사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는 판매원들이 있다. 자, 근무기간은 4년 내지 10년입니다. 그럼 일정 기간 지금 근무를 장기간 동안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도급계약이라면은, 도급계약은 일의 완성을 목적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겁니다. 그럼 일의 완성이 물론 반복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장기간 도급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별로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징표를 한번 볼게요. 근무기간이 4년 내지 10년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떠오르는 키워드, 사안을 검토할 때 어떻게 할 거예요? 갑은 A 회사와 4년 내지 10년, 그러니까 갑 등은 A 회사와 4년 내지 10년의 근무를 하고 있는 바 노무 제공 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된다. 사안 검토하는 방법. 됐죠? 자, 그리고 앞에서 있는 내용은 뭐죠? 판매 용역 계약 계약이겠죠. 그럼 이렇게 하는 거죠. 판매 용역 계약은 뭐에 관한 징표죠? 형식적 요소죠. 부착 요소예요. 그러면 비록 갑과 A 회사가 근로 계약이 아닌 판매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계약의 형식으로 근로회사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로 본다? 실질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된다. 내용 되시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판매 용역 계약을 봤더니 수수료는 매장 월 매출액 그리고 월 매출액 곱하기 매장 수수료를 곱하기 개인 수수료를 산식으로 산출하되 판매원 직급별 월 기준 금액의 85%를 미달하거나 13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보수 근로대가성 여부에 보수 근로대가성도 관련이 되지만 그것보다 뭐랑 관련이 된다? 독립 사업자성과 관련되죠. 자, 물건을 하나 팔면요, 그 판매당 지금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매장이 총 월 매출 얼마를 했는지. 그럼 이 매장 월 총 매출액은 개별 근로자들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아니죠. 자, 그리고 매장 수수료. 이것도 개인이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근데 개인 수수료를 드리네요. 개인 수수료를. 그러면 개인 수수료가 지금 이미 고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경우에 본인이 물건을 지금 판매 계약을 체결했는데 나는 박리담회를 하겠다는 거죠. 박리담회. 그래서 물건을 나는 싸게 많이 팔겠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제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 뒤쪽에 보시면은 지금 판매 장소가 어디죠? 백화점. 판매 시간도 백화점 영업시간 정해져 있죠. 그리고 판매 가격도 회사에서 정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지금 물건을 많이 팔기 위해서 판매가를 의무적으로 할인할 수 있어요? 할인 못하죠. 할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할인할 수 있는 방법. 그냥 개인이 받는 개인 수수료율에서 환급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백화점 가가지고 뭐 할인 행사 하는데 뭐 조금 더 추가 할인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할인해주는 거 있죠. 이거는 실질적으로 회사에서 할인해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받는 수수료율이 있죠. 거기서 그냥 본인이 일부분을 그냥 환급해줘 버린 거예요. 본인이 받을 돈에 대해서 빼버리고 돌려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매장 매니저들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할인을 해준다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또 핸드폰 팔 때 있잖아요. 핸드폰 팔 때도 뭐 현금 얼마 돌려주는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이거예요. 매장에서 직접 뭘 돌려주는 게 아니라 개인이 지급하는 돈들이 많습니다. 개인이. 그러면 이제 판매시장이 올라가겠죠.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본인 파일을 줄여가지고 할인을 더 시켜주는 형태예요. 이해가 되셨죠? 자, 갑자기 여담으로 넘어갔는데, 자, 어찌됐건 지금 판매 가격을 의무적으로 정할 수가 없죠. 그죠? 자, 그리고 백화점 밖에서 팔 수도 없죠.
백화점 영업시간 외에도 팔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사업자성이 부정된다, 인정된다, 부정된다. 따라서 근로자성 징표가 인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2013년 3월 이와 같은 판매 용역계약을 체결한 값을 포함한 A회사 모든 판매원들은 여기 나오네요. 백화점은 영업시간에 맞춰서 해당 매장에 출퇴근하면서 A회사가 정한 가격으로 A 제품을 판매할 때 했던 부분이고요. 자, 거기서 슬래시 A회사는 각 매장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하여 매장의 판매 실적, 근무사항 등을 실시간 파악하였고 또 수시로 업무 관련 지시 등을 전달하였으며 본사 영업부 직원들이 매주 담당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원들의 근무 실대를 점검하였다. 자, 이러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적 평가는 뭐가 인정되죠?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고 있다. 자, 그런 과정에서 매출 부진을 이유로 매니저급 판매원들의 판매 용역 계약을 해지하게 됐다.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넘어가시고요. 자, 그 다음 A 회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 아르바이트를 채용해 판매 용역 인력으로 활용을 하였고 A 회사는 비품, 아르바이트 급여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다. 자, 여기에 대한 법적 평가는요. 두 문자, 독자 사이. 독자적으로 자신의 계산 사업을 이용했다고 볼 수 있어, 없어요? 없죠. 비품 등도 회사가 제공해줬고 또 실제 일손이 부족할 때 업무 대행할 수 있는 인력을 누가 채용해줬다? 회사가 채용해줬다. 그럼 자신의 계산으로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다. 법적 평가.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 회사는 본사 직원과 달리 판매 직원들에게 취업규칙 적용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 원천 징수했으며 4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다. 자, 근데 이러한 점들은 다 뭐가 되는 거죠? 부차임 요소. 자, 이러한 요소들에 대한 법적 평가. 자, 취업규칙 적용하지 않았고 비록 사업소득세 원천 징수했으며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적 평가. 이러한 사항들은 A 회사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서 임으로 정할 여지가 큰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근로자성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이게 법적 평가죠.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 식으로 쓰시면은 이제 해당 문제는 거의 고득점으로 빠지는 내용이고요. 자, 지금 시험 문제에서 근로자성이 시험 문제 나오긴 했지만 지금 여기서는 이제 판매용역 계약, 즉 프리랜서 근로자성이 인정됐죠. 그러면 근로자성이 이제 문제되는 것들은 또 뭐가 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로자성, 그리고 임원의 근로자성이 문제가 될 수 있죠. 자, 그래서 판례책하고 우리가 유해책하고 내용이 대동소이하니까요. 아무거나 보셔도 상관없습니다. 판례책 21페이지 볼게요. 21페이지.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의 개별적 근로관계 주의인데요. 자, 해당 근로자는 산업연수 체류 자격으로 있겠습니다. 연수생 신분은요, 우리가 근로자성이 원칙적으로 부정이 돼요. 연수생은 막말로, 표현이 그렇습니다. 막말이라네요. 자, 죄송합니다. 자, 연수생은 우리가 학생이에요, 학생. 기술을 배우기 위해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기술을 알려주죠. 기술을 알려주는데 돈 주면서 기술을 알려줘요? 말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산업연수생들은요, 근로자 신분이 아니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일반 회사에서 연수생을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회사에서 누가 친절하게 기술 전수해주면서 돈 받으면서 뭘 알려줘야지. 뭘 배우려면. 그죠? 이해가 되시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당 연수인들을 근로자처럼 일을 시키면서 임금을 제대로 준다, 안 준다? 안 준다. 이해가 되시죠? 근데 문제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가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자, 다쳤을 때 산재 처리가 된다, 안 된다를 문제 삼는 거죠. 우리가 산재 처리가 되려면 전제가 뭐다? 원칙적으로 근로자. 물론 특구 종사자도 산재 처리가 되긴 해요. 본인이 보험료 2분의 1을 납입했을 때.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산재 처리가 인정하는 게 타당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라 하더라도 기왕이 제공한 근로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자성을 인정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22페이지 그 판례 자료로 그냥 볼게요. 22페이지 보시면은 입법 취지 기억해 주세요.
입법 취지는 단순히 외국인은 불법 체류만을 단속할 목적뿐만 아니라 취업 자격 없는 자의 취업도 제한하기 위한 것이지 사실상 제공한 어떤 그 법률 효과 이런 것 등을 부정할 입법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번 보시면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고용제한 규정이 위반하여서 체결한 근로계약 효력은요. 이 근로계약이 비록 근로계약은요. 우리가 적법, 불법, 불문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법상 근로자성이 다 인정돼요. 자, 그래서 근로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볼 수가 없다. 자, 다만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가 아니란 취업 자격 없는 외국인과 근로관계는 정제가 되고 당사자는 언제든지 그와 같은 취업 자격 없음을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자, 따라서 불법 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또는 산업연수생 신분이라 하더라도 근로법상 근로자성 인정되고 따라서 산재 처리가 인정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산재 처리에 연결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시험 문제 묶어서 낼 수 있죠. 뭐가 있죠? 떠오르는 거? 응? 연상을 한번 해보세요.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하지 마시고 교수님들이 이거 단순하게 이렇게 되겠어요? 안 되겠죠. 제가 교수님이라면 어떻게 된다? 연수생이든 불법 체류 외국인이든 파견 근로랑 묶어서 시험 문제를 내죠. 그럼 이제 어떻게 돼? 파견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했을 때 그 책임을 누가 진다? 파견 사업주가 아니라 사용 사업주가 진다. 왜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좀 뒤에서 하고 일단 그렇게 묶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주식회사의 등기이사와 비등기이사 근로법상 근로자성 인정되는지 여부인데요. 자, 이런 것들 출제될 가능성은 많진 않아요. 자, 많진 않지만 기본적인 건 기억하셔야 되죠. 자, 우리가 등기이사의 경우에는요, 뭐가 적용된다? 상법. 비등기사는 상법이 적용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등기이사의 경우에는 법률 관계가 근로 제공 관계가 아니라 뭐다? 위임 관계다. 자, 위임 관계이기 때문에 상법 적용을 받고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에요. 근데 비등기이사는요. 비등기사는 그게 형식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실질에 있어서 종속적인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라면 얘는 뭐가 된다? 근로자가 된다. 자, 그리고 상법상 등기이사라더라도요. 등기이사가 본인이 위임받을 업무를 초과해서 추가 알파로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를 제공하면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 뭐가 인정될 수 있다? 근로자가 인정될 수 있다. 이 정도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나머지 넘어가시고요. 자, 노조법상 근로자는 넘어가시고, 자, 그러면 우리 식사하시고요. 오후 시간부터 근로법상 근로자성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성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